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제 몸을 찾지 않은 지 정확히 11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엔 의무만 남았고 그 의무마저 희미해진 침대 위에서 저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숨쉬는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제 몸은 아이를 낳고 밥을 하고 늙어가는 기능만 남은 껍데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한 남자의 품에서 밤과 아침 두 번에 걸쳐 온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지독한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비명을 질렀고 그의 숨결 아래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아내 암컷을 보았습니다. 그 하룻밤의 열병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모든 것은 바로 그날 오후 제가 텅 빈 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꾸리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안에는 먼지가 빛을 타고 흐르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누군가 떠들고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우리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쥔 채 살아있는 가구처럼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속옷 2벌, 낡은 티셔츠, 그리고 외출할 때 입을 조금은 신경 쓴 블라우스 하나. 화장대 서랍을 열자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립스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발라보지 못해 겉면에 먼지가 희끗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나서는 내내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며칠 걸릴 거예요. 제 목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주인을 잃고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떼지 않은 채 그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며칠이나 걸리는지, 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운함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도 이 남자는 며칠이 지나서야 알아챌까? 아니, 알아채기는 할까? 내 부재가 그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는 있을까?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저는 해방감 대신 깊은 추락감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이 제 삶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 나의 떠남이 너무나 쉽다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며칠 전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너 익명여행이라고 들어봤어?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다 버리고 떠나는 거래. 거기선 아무도 널 아내나 엄마로 보지 않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그때는 미친 소리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무슨 짓이냐고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등지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는 지금 그 익명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명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채로 단 며칠이라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있기나 한 건지 누군가의 눈을 통해 확인받고 싶다는 갈망이 독초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인터넷 주소 하나와 함께. 잘 생각했어. 친구의 짧은 응원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를 향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도 간절한 균열이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날,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익숙한 가구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집안의 모든 것들과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 섞여 목적지가 적힌 표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익명, 여행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 그곳에서 나눠주는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다. 휴대폰은 꺼두거나 무음으로 하고 서로에게 이름이나 나이, 사는 곳 같은 사적인 정보는 절대 묻지 않는다. 우리는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그저 거기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차에 올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평범한 여행객의 설렘 대신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듯한 위태로움과 익숙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들 모두 나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잠시 탈출한 수인 저울란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낯선 그들에게 기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내 삶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스스로에게 찍는 낙인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완벽한 고립감은 소름 끼치는 공포인 동시에 아찔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운전대를 직접 잡은 사람처럼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름 모를 풍경들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들 위로 제 지난 세월을 겹쳐보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묵묵히 저녁을 기다리던 여자. 웃음도 눈물도 욕망도 모두 닳아 없어진 줄 알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아주 멀리 낯선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저를 미지의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혹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진짜 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제가 마주할 것이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어제의 나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예감만이 선명한 낙인처럼 제 가슴을 뜨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약속된 장소인 어느 낯선 바닷가, 소읍의 작은 터미널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버스에서 내린 20명 남짓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 없는 섬들의 군집처럼 주최 측에서 보낸 작은 봉고차의 순서대로 올라탔을 뿐입니다. 차창 밖으로 짠내를 머금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갈매기 떼와 낮게 깔린 구름, 그리고 회색빛 겨울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이 끝을 알 수 없는 적막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무모호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침묵의 집이라니, 우리의 여행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무뚝뚝한 남자는 우리를 가구처럼 쳐다보며 이름 대신 번호가 적힌 열쇠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낡은 노쇠 열쇠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름 없는 7번입니다. 배정받은 2층의 작은 방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쏴하는 파도 소리와 함께 차갑고 비릿한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어둠이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비걱거리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독한 고립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익명성과 단절은 제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정말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끈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 시시껄렁한 광고, 문자 하나라도 확인하며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1층의 작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에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백반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박집 주인이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앉으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파트너랑 같이 해변 산책 1시간. 규칙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아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생선을 발라 입에 넣고 나물을 씹으며 이 숨막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인과 마주 앉아 보내는 이 침묵은 남편과 함께하는
침묵보다 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흠칫 놀라 저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졌으며 곳곳에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인 손. 평생 물 마를 날 없이 행주를 쥐고 빨래를 하고 무언가를 닦고 쓸어온 부끄러운 제 노동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별로 볼 게 못 돼서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손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남편도 제 자식들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더니 달아빠진 손을 이름도 모르는 이 남자가 이야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내 고된 세월을 그가 단 한마디로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규칙에 따라 해변으로 나섰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위로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와는 다른 편안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 식당에서부터 계속 바다만 보시길래요. 꼭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한 것을 만난 사람처럼.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하고 내 눈빛 속의 감정을 읽어주려 한 것은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잠깐 바닷가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맡았던 비릿한 소금 냄새,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던 축축한 모래의 감촉, 그런 게 가끔, 아주 가끔 꿈에 나와요. 다시는 못 가볼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치고 나니 아차 싶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꿈, 오늘 밤에는 꾸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아주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감정의 땅 밑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이 고개를 내미는 듯한 아프고도 경이로운 감각.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아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여행이 어쩌면 저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난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잠자리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손이라던 그의 한마디가 파도 소리처럼 제 안에서 끊임없이 출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제 마음의 문을 그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다정하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예전처럼 완벽하게 닫히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밤사이 부풀어 오른 이 감정을 환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다정함은 그저 하룻밤의 동정이나 이 어색한 여행의 규칙을 따르기 위한 의무적인 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에 이르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에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다른 자리에 앉아야 할까?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나는 어젯밤에 우리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밤새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의 맞은편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감싸는 고요한 막을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해안길 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단체로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소나무 숲과 바다를 끼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채 그저 묵묵히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그는 무리의 맨 뒤로 처졌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우리 둘만의 섬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피 쌓인 푹신한 흙길을 밟으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표나 택배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가 와도 오겠지 하고 결국 아무것도 오지 않았지만요. 제 대답은 자조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게 아닐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는 제 체념과 세상의 무심함을 정확하게 분리해 주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헛되었던 것이지 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 걸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이 아니라 그냥 배경 소품일 이쯤 되는 게 아닐까.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있어도 그게 거기 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느껴온 감정을 그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사는 모습도 몰랐지만 영혼의 밑바닥에 자리한 상처의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조력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아온 마음의 병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그의 존재 자체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길의 오르막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재빨리 팔을 뻗어 제 팔꿈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옷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가 닿은 한 점으로 찌릿하게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균형을 잡고 몸을 바로 했고 그의 손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고 제 팔에 그대로 남아 심장까지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헤어지기 전 2층으로 올라가는 삐걱이는 계단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은 어디입니까? 오늘 밤 당신을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제 방문 열쇠에 달린 7이라는 숫자를 그가 볼 수 있도록 손안에서 아주 잠깐 아주 느리게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뜨겁게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제 욕망에 솔직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제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 위로 복도를 울리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 소리와 문 밖의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 그가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제발, 그리고 제발. 상반된 기도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위험하다고 소리쳤고, 억눌렸던 욕망은 괜찮다고,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똑똑,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심장에 직접 울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너머에 그가 서 있다는 인기척만이 녹직한 공기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달아빠진 행주를 짜며 설거지통에 기름때를 닦으며 남편의 무심한 등을 바라보며 이 열리지 않은 문을 영원히 곱씹게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갑고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숨을 멈춘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진 채.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욕정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와 같은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살짝 비켜서자 그것이 신호인 양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깍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과 창밖의 밤바다 그리고 위험한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제 피부에 닿는 감촉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아주 귀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눈가를 천천히 쓸어내렸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거나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비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저를 적셔왔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이 이토록 다정하고 이토록 가슴 저릿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제 안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제 몸이 공기 중에 드러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세월의 흐름 속에 탄력을 잃고 곳곳에 군살이 붙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대신 제 어깨를 감싸 안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몸이 아닌 제 영혼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찔한 쾌감과 함께 지독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여성으로서의 모든 감각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일으키는 영혼의 통증이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었고 환희였으며 동시에 서러움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과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낯선 신음이 자꾸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갇혀 살던 이름 모를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마치 길을 잃지 않으려는 듯 저를 이끌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오직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낮은 목소리와 제 몸을 관통하는 뜨거운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몸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셔츠 위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축축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살아있는 감각을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 심장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새벽의 푸른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가 아이처럼 고요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깊은 슬픔 대신 무방비하고 평온한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 까칠하게 올라온 수염, 피곤해 지친 듯 살짝 감긴 눈꺼풀.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나직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는 잠결에도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밤의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아침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밤에 그것이 서로의 갈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아침에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서로를 음미하듯이 우리의 두 번째 관계는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의 행위가 억눌렸던 욕망의 폭발이었다면 아침의 행위는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 속에서 저를 보았고 그도 제 눈 속에서 그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길은 제 몸에 잊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조율하듯 그는 제 몸이 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저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신음 대신 나직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고독을 보듬어 안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교감이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지친 채로 서로의 품에 안겨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워 희미하게 밝아오는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룻밤의 기억이 앞으로의 제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다시는 어제의 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밀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상처로 남을 터였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세상의 모든 시간이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서로의 얼굴에 난 잠자국을 보며 웃었고 주최 측에서 각 방 앞에 놓아준 차가운 주스와 빵으로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고 식은 커피를 함께 마시는 그 지극히 평범한 행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사치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검고 성난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윤슬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삐걱이는 낡은 침대도 얼룩진 벽지도 제 어깨를 감싸 안은 그의 팔도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방 안에서 이 남자의 품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생각해요? 그가 나직하게 물으며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냥 좋아요. 지금. 저는 아이처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다는 말 외에 이 감정을 표현할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상투적이었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고 위험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살아있어서 좋다고, 당신 곁에 있어서 좋다고. 그는 대답 대신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느껴왔던 제 삶의 모든 무게와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 순간의 기억만으로 남은 생을 버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가장 어리석어지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박집 주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자유시간이며 오후 1시에 1층 식당에서 마지막 단체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행은 내일 오전 9시 터미널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각자 시간 맞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내일 오전 9시 종료됩니다. 그 문장이 예리한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빛으로 반짝이던 바다는 순식간에 차가운 쇳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햇살의 온기는 사라지고 방 안은 갑자기 춥고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의 팔이 저를 가두는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졌던 것과 똑같은 당혹과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방금 같은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계를 들키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이 꿈의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이 순간. 그것이 제 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방바닥을 딛는 감촉이 현실의 냉혹함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쯤 먹다 남은 빵 조각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역겨운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저는 도망치듯 말하고는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 안에 그와 단둘이 더 있다가는 그대로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민박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해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에 잔잔하던 파도는 간데없고 성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풍경 같았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조차 길을 잃는 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시간이 숫자가 되어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0시간 남짓.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는 다시 이름 없는 타인이 되어 각자의 버스에 오를 것이고 각자의 감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도 얼굴도 체온도 목소리도 모두 어젯밤의 꿈처럼 희미해지다 결국 사라져버리겠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어젯밤 그의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적어도 이 지독한 상실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끝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부서지는 파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을 흔들어 놔서. 그의 말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에 묻었던 얼굴을 들고 그를 보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흔들린 게 아니에요. 무너져 내린 거지.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게 이제는 다 가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망 섞인 진심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세상의 문을 제 눈앞에서 닫아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처럼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이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간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먹한 침묵과 깊은 피로감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오후 내내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되돌릴 수 없는 파국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저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단체 식사 시간. 1층 식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둔 미묘한 권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에게 그 식탁은 최후의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저는 밥알을 세듯이 아주 느리게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시껄렁한 농담,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평범한 소음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이따금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신경이 내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마침내 허공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에게는 마지막 인사가 필요해.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민박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의 해변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바로 그 방파제를 향해. 밤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제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이 겨울 바다보다 더 시리고 황량했기 때문입니다.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등대가 외롭게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갈랐다가 다시 사라지는 저 불빛이 꼭 우리의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찰나의 빛을 위해 기나긴 어둠을 견뎌내야 하는. 그가 먼저 아주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가 죽은 채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하고 그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원래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당신을 보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당신을 안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약하고 아픈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제 안에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수십 년간 제 안에서 골마 터졌던 비명. 나는 무서워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겨 파도 소리에 위태롭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당신을 잃게 될까 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신을 알고 난 후의 세상으로 나 혼자 돌아가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모든 게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이전에는 그게 그냥 회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의 나로 나는 이제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말을 마친 순간 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자의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너머로 그의 심장이 저처럼 아프게 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며. 이것은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2개의 부서진 영혼이 서로의 파편을 필사적으로 그러모아 잠시나마 완전한 하나가 되려는 슬프고도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가 그의 품에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몸을 나누었습니다. 밤의 첫 관계가 욕망의 폭발이었고 아침의 2번째 관계가 교감의 발견이었다면 마지막 밤의 관계는 오직 작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서로를 탐했습니다. 저는 제 온몸의 감각을 열어 그의 모든 것을 새겨 넣으려 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 제 어깨를 쥔 손의 악력, 그의 피부에서 나는 씁쓸한 채취,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낮은 목소리,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낙인을 찍는 듯한 뜨거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저는 부서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쾌감과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이 마지막 밤이 끝나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말없이 끌어안은 채 창밖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사형 집행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어김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우리의 눈 위로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새벽의 차가운 빛이 칼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사람들처럼 말없이 서로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나눈 격정과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상실감과 체념만이 재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그 사실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꺼버린 공기, 구겨진 시트,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 열병 같던 밤의 흔적들은 이제 그저 남루하고 처량한 현실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옷을 찾아 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가방에 낡은 티셔츠와 속옷을 구겨 넣었습니다. 며칠 전 이 가방을 쌀 때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담아버려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가방을 다 챙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나가 있을게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간 후 방 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세상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흔적을 탐했습니다. 베개 깊게 밴 그의 낯선 샴푸 냄새를, 그가 앉았던 의자의 미지근한 온기를. 방을 나서기 전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얀 입술, 푸석한 머리카락.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여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눈부신 환희와 가장 깊은 절망을.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텅 빈 미소였습니다. 1층 로비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모두들 다시 익명의 껍데기 속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듯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저 멀리 창가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봉고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행렬의 뒤에 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가 서 있던 창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당신을 잊지 못할 거라고. 저 또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부디 잘 살아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픈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차에 올라 가장 깊숙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를 다시 돌아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익숙했던 민박집의 풍경이, 그리고 그가 서 있던 창가가 시야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지친 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이름 모를 산과 들이 겹쳐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억을 아는 채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은 위태로운 화해입니다. 제 안에는 이제 2명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달아빠진 행주를 쥐고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어제의 나와 한 남자의 품에서 뜨겁게 울고 웃으며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날의 나.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평생을 외줄타기 하듯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억은 저를 살게 할까요?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게 할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치명적인 기억을 자양분 삼아 메마른 일상을 견뎌내는 동시에 그 기억의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영원히 죽어갈지도. 버스는 저를 다시 나의 집으로, 나의 일상으로, 나의 감옥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풍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이, 제 심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비밀을 품은 채 침묵 속에서 홀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의 공기는 내가 떠나기 전과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 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돌아보았지만 그 눈빛은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관 센서 등이 켜진 이유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TV 소리가 다시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손은 다시 달아빠진 행주를 쥐었고 제 몸에서는 익숙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창밖으로 스며드는 그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지는 듯해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잠결에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다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안에 사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 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낡은 자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혼수로 해주신 내 젊은 날과 함께 늙어온 가구.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졌지만 자개의 영롱한 빛만은 세월 속에서도 죽지 않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개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여자. 그리고 며칠 밤낮을 한 남자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 눈물로 젖은 뺨과 쾌락에 떨던 입술을 가진 여자. 그 두 개의 모습이 자개의 어지러운 무늬처럼 제 얼굴 위에서 위태롭게 겹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내가 살고 있는지. 지금껏 저는 오직 하나의 나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많은 나의 조각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채색의 일상을 견뎌온 나도, 찬란한 비밀을 품게 된 나도 모두가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남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은 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게 될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온전한 구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개장의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빛바랜 젊은 날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연애 편지, 처사의 베넷 저고리,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붉은 립스틱 하나. 여행을 떠나기 전 차마 챙기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은 맑은 붉은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술에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손에 쥔 채 거울 속의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시 행두를 칠 수도 혹은 이 립스틱을 바르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무엇도 원망하지 않으며 오롯이 나로서 내딛는 걸음. 그것이 길고 아픈 여행이 내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